반갑습니다. 부동산법의 배문환입니다. 자, 우리 정비법의 이제 기출문제 7번째 테마입니다. 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특례조항이라고 해서 정비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특별한 규정들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재건축 사업이라고 제목을 던지고 재건축 사업 등이네요, 등. 그러니까 재건축이든 뭐 재개발이든 이렇게 재건축 사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정비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이제 혼합한 문제인데 이것도 자, 정비기반설을 양호하고 노후 불량한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그러면 이게 바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의니까 기억이 많네요. 정비기반설 양호하면 항상 재건축 사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니은번 이거 개정된 사항이죠. 자,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는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상 동의가 아니라 자, 재건축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 동의가 필요한데 주택단지 안쪽에서는 자,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고 그다음에 전체 구분 소유자 100분의 70 이상, 면적도 100분의 70 이상이기 때문에 3분의 2가 아니라 이거를 100분의 70으로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각동이라는 말도 붙여가지고 각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란 말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니은번 같은 경우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는 때에는 주택단지 안쪽에서 각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고 그다음에 전체 구분 소유자 100분의 70 이상 전체 면적도 100분의 70 이상 동의 얻어가지고 시장운수등한테 설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니은번 틀렸네요. 자, 디귿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자,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특징은 뭡니까?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있는 지역이니까 자, 이런 개선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자, 건축 허가를 받는 때와 부동산 등기 같은 거 할 때 원래 우리가 허가를 받거나 등기 같은 거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또는 등기를 자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을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가난한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걸 하면서 건축 허가를 받을 때 부동산 등기 같은 거 할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 규정을 배제합니다. 자, 맞네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 좀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좀 예외를 두는 겁니다, 이게. 자, 투기과일주구에서 조합 설립인가 후 재건축 사업 지역 안에 토지를 매매, 자, 증여 같은 거로 양수한 사람은 양도자 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죠. 투기과일주구에서는 자, 이 보시면 조합 설립인가 후고 자, 이게 재건축일 때는 조합 설립인가 후고 재개발일 때는 관리처분계인가 후부터 토지나 건물 같은 것들을 매매로 팔았을 때 양수한 사람이 자, 양도한 사람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은 넘겨받더라도. 그러니까 리을번은 틀렸고요. 자, 이렇게 여러 개를 혼합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심한 문제를 분류했습니다. 자, 옳은 것은 기억하고 자, 디귿입니다. 자, 리을하고 니을은 틀린 지문으로 봐야 됩니다. 자, 기억, 디귿이 묶여있는 2번을 정답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 일단 우리 조합원 지위의 이전 제한. 자, 우리 좀 전에 봤던 요 리을번 지문에 대한 원문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시면 조합 설립인가 후 양도나 증여 판결 등으로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같은 권리가 이전되면 자, 소유권 넘어가고 자, 조합원 권리를 취득한 사람, 취득한 자가 그러니까 양수인 자체를 조합원으로 보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조합원 지위. 자, 우리가 조합 설립인가 후 양도나 증여 같은 걸 원인으로 해서 조합원의 권리, 소유권 같은 게 이전되면 소유권도 넘어가고 기존 앞에 있는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조합원 지위도 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합원 이름을 바꿔가지고선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투기과일지구에서는 자, 매매로 팔았을 때 조합원지를 승계하지 못하고 나중에 현금 청산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투기과일지구에서는 재건축 사업일 때는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고 재개발 사업일 때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부터 자, 투기과일지구로 묶여있는 지역일 때는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부터 건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이 소유권은 넘겨받지만 조합원이 안 되는 겁니다. 소유권은 넘겨받았지만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했지만 자, 매도인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고 이 사람은 조합원 지위가 없는 그런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주의 깊게 우리가 부동산 실무할 때 거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투기과열지구 할 때 이런 규제가 생기는데 이걸 보시면 자 물론 여기서 이제 양수인이 조합원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인이 근무나 생업, 질병, 치료 뭐 1년 이상, 취약, 결혼 등으로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나가면서 팔 때 이렇게 불가피한세로 자 파는 사람이 자 세대원 전부가 모두가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나갈 때 또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부가 이사를 나갈 때 그래서 파는 사람 입장에서 양도인 입장에서 자, 상속받은 주택이 생겨가지고 그쪽으로 모두 이사를 나갈 때는 그런 경우로 팔 때는 양수인이 조합원지를 승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 이주, 2년 이상 해외 치료 이런 것들 나머지 지문도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 아까 우리 봤던 것을 이제 약간 그림으로 만들어 보면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이게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일 때는 자, 투기과열지구일 때는 조합원지 이전이 제한되는 규정이 있다. 자,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고 재개발은 조금 더 뒤로 가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자, 재개발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 이렇게 매매로 팔았을 때 양수인이 양도인의 조합원지를 승계할 수 없는 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입니다. 반면에 우리 재건축은 더 빨리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 이전이 제한됩니다. 이거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투기과열지구 묶여 있을 때 재건축 사업하는 곳이라면 자, 정비사업의 조합 인가 신청 전날까지 자, 인가를 받기 전날까지만 자, 계약을 하면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고 조합원지도 이전받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딱 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재건축 조합원지가 이전이 제한됩니다. 재개발은 관리처분계 인가 후부터고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문제에서 나왔던 거. 문제에서 리을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양도자의 지위, 조합원지를 승계할 수 없는 것이죠. 투기과열지구고 재건축이고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는 양수한 자가 양도인의 조합원지를 승계할 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자, 다음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좀 19회 문제, 좀 오래된 문제지만 이것도 시험 문제 또 나올 수 있는 규정입니다. 자,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자, 우리 정비사업 시행 같은 걸 할 때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게끔. 자, 그러면 틀린 걸 찾는 건데 자, 사업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가 있으면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거하고 이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 같은 걸 때는 그 두 가지 사업일 때는 자,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들이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정비구역 내외에다가 임대주택 같은 것들이 있었을 때 그런 걸 이용하든지 아니면 주택 자금 융자 같은 걸 해가지고 자,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를 임대주택 등에다가 임시로 거주시키거나 왜냐하면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철거가 되니까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 등이 이사갈 수 있게끔 자, 이렇게 임대주택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아니면 전세금 융자 같은 거, 정세금 융자 활성 같은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철거되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임시로 거주시키거나 아니면 융자 활성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재개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항이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에만 적용되는 조항으로 1번 지문 맞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가가 여기 지금 사업시행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자, 사업시행자로부터 이 국가 땅을 좀 사용을 하자. 왜? 임대주택 같은 걸 짓기 위해서 보시면 사업시행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이 철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좀 건설하고 싶은데 땅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땅, 토지주택공사 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신청을 하면 국가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렇게 임시 수용설에 필요한 건물의 사용신청 같은 걸 받으면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사용신청을 받으면 자, 그게 제3자와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때에는 사용신청 거절할 수가 있고 제3자랑 계약이 없는 상태라면 사용신청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2번 지문도 맞네요. 국가가 사업시행자로부터 1번의 임시수용설, 임대주택 같은 것들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사용신청을 할 수 있는데 국가가 사용신청을 받으면 자, 이게 제3자와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때는 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3자랑 관계가 없을 때는 거절할 수 없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 이건 앞에서 우리 보신 거네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저소득층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거나 부동산 등기할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틀렸네요. 적용된다고 그랬으니까 3번 질문 틀렸습니다.
자, 4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전세권 등의 목적 설정할 수 없을 때. 자, 이게 뭐냐면 정비사업을 해서 우리가 이제 관리처분계획까지 딱 인가가 나오면 철거가 됩니다. 자, 이게 철거가 되면 기존의 어떤 소유자나 전세권자나 이런 지상권자 등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 정비사업 시행이라는 게 이제 관리처분계획까지 나와서 철거 시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시행으로 자, 우리가 철거 시기가 됐을 때는 자, 소유자나 뭐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이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전세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을 때는 자, 계약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뒤에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맞습니다. 자, 재건축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조합 설립 인가일 현재 자, 조합원 전체 공동 소유인 토지일 때는 조합 소유의 토지로 보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합원 전체 공동 소유 땅일 때는 조합 소유의 토지로 보고 사업 시행 기간 동안 그렇게 일단은 처리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면 맞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겠죠. 3번 틀렸습니다. 아까 우리 1번 지문, 2번 지문 관련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임시 거주 의무 아니면 이주대책 수립 의무가 철거민들을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자, 일단 임시 거주 의무 조항은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만 하여합니다. 재건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건축은 뭐 할 수 있다로 소리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하여한다는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같은 거 할 때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 같은 사람이 있었을 때 자, 아까 임대주택 같은 데다가 임시 거주하게 하거나 용자할수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사업 시행자는 임시 거주시설 건설을 위해서 자, 이게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 같은 사업을 하면서 사업 시행자가 임시 거주시설 건설을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개인 토지나 건물 같은 것들을 일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건물도 포함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 임시 거주 의무를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임시 거주시설 건설을 위해서 땅이 부족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같은 공기업이라든가 행정청 토지뿐만 아니라 개인 토지까지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잘 보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용 신청을 받으면 자, 법정된 사유가 제3자랑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제3자랑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용 신청을 거절할 수 없고 사용을 할 때 사용료도 면제가 되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 앞에서 사용 신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한테 할 수 있고 공공단체나 개인한테 할 수 있는데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 사용 신청을 받았을 때 제3자랑 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자한테 사용허가를 내준 경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 신청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이 분홍색 조항이 있었을 때는 사용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제3자랑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 신청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이 분홍색 규정에 해당이 되면 사용 신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 분홍색 규정이 없었을 때는 사용 신청을 거절할 수 없고 사용료 대부료는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규정을 지켜서 사용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여기 저소득층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사업을 하면서 건축 허가를 받거나 부동산 등기 같은 거 하는 명의인이 국민주택 채권을 원래는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3번 문제. 자, 사업 시행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대행이라는 규정이 처음 나왔네요. 자, 정비사업의 대행자가 뭔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느낌은 대행이라는 게 민법의 대리처럼 조합을 대신해서 사업해주는 사람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리 규정과 약간 유사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조합을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게 아니라 이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원 조합이 사업하기 어려운 사유가 생기면 조합을 그대로 두고 조합을 대신해서 사업 대행자가 들어가가지고 사업을 대신해주고 보수를 받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행자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대행자가 조합을 대신해서 원시행자인 조합을 대신해서 사업을 해주면 원시행자한테 자, 보수나 비용 같은 거 청구할 수 있고 자, 원시행자인 조합이 보수나 비용 같은 걸 안 주면 나중에 사업시행자한테 대행자가 사업을 대신해주고 사업시행자 조합에게 귀속될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시장문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한테 자, 대행자네 대행자 시장문수 등이 아닌 대행자는 사업시행자 원조합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문수 등한테 승인까지 얻어야 됩니다. 자, 1번과 2번 조항이 대행인데 수험생들이 대행 같은 거 잘 모르십니다. 왜냐면 학원에서 잘 설명을 잘 안 해주십니다. 이 부분은 조금 시험 문제에 안 나오는 부분이라고 하셔서 그 대행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1번, 2번은 맞고요. 자, 지금 3번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아까 철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시 수용 같은 걸 해줘야 되죠. 임대주택 같은 걸 짓거나 이용을 해서.
그러면 임시 수용을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건물을 일시 사용 같은 걸 신청할 수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자랑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라 제3자랑 이미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이 제3자가 기득권자이기 때문에 제3자와 이미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사용 신청 거절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사유가 없을 때는 사용 신청 거절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3자랑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사용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기 때문에 3번이 틀린 겁니다. 3번 틀렸습니다. 4번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랑 이건 시공자이기 때문에 이 앞에 테마 4번 테마에서 배운 게 지금 나왔네요. 사업시행자 조합은 시공자랑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철거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을 해서 시공자랑 공사 계약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배운 겁니다. 맞습니다. 5번에 보시면 재개발 사업할 때 재개발 사업의 지정권자, 아까 재개발 사업의 우리 앞에 문제에서 재개발 사업의 지정권자가 토지 등 소유자로 소규모 사업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재개발 사업이 소규모 사업일 때는 사업비의 100분의 20 정도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고 예치금은 정상적으로 사업 끝나서 청산금 지급이 완료가 되면 반환이 된다. 5번 질문 맞죠? 4번, 5번 다 맞는 것이고 답이 3번 틀렸습니다. 3번. 좀 전에 아까 1번, 2번 지문이 아까 좀 전에 1번, 2번 지문이 대행자 규정인데 대행자 규정은 3차 시행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차 시행자가 조합이고요. 2차 시행자가 2차 공공시행자로 바뀌는 사유가 있었죠. 3차 시행자는 대행자로 보시면 되겠는데 대행자는 여기 보세요. 시장운수 등이 자기가 직접 대행자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지정개발자, 토지주택공사 등을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해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대신해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장운수 등은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의 분쟁으로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인 원시행자가 사업하기 어려우면 그러면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해서 시장운수가 직접 대행자로 들어가거나 지정개발자나 토지주택공사 등 같은 사람을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 원시행자를 대신해서 사업 시행할 수 있다. 이거는 보십시오. 원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를 해산하는 게 아닙니다. 원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그러지 말고 원조합이 사업을 자꾸 지연하고 있거나 권리관계의 분위기, 조합원들끼리 싸움 난 겁니다. 그래서 원조합이 사업 같은 걸 제대로 못하면 그러면 조합을 그대로 두고 조합을 대신해서 시장운수가 직접 들어가서 대행자로 사업해주고 나중에 이제 사업의 그 결과를 원시행자에게 되돌려주고 보수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게 대행입니다. 아니면 지정개발자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조합을 대신해서 사업시행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대행이란 말은 대신이란 말이 꼭 붙어야 됩니다. 원조합인 토지 등 소유자인 원시행자를 대신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행자입니다. 대행자는 원시행자한테 보수나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고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보수나 비용 상환 청구를 했는데 원시행자가 보수나 비용을 안 주면 원시행자에게 넘겨줄 대지 건물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대행자는 대행 완료 고시일까지 자기의 이름과 시행자 계산으로 업무를 행하고 재산을 관리합니다. 우리가 대행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경제적인 효과, 계산은 원시행자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민법의 대리랑은 좀 다르죠. 민법의 대리는 현명주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 계산으로 이게 대리입니다. 민법에서는 현명주의이기 때문에 본인을 위한다는 그런 의사를 표시하면서 본인의 이름과 본인의 계산으로 업무를 하는 건 대리인데 이 대행은 좀 대리랑 조금 다르게 자신의 이름으로 시행자 계산으로 업무를 행하고 관리합니다. 나중에 이제 민법 시간에 대리를 배우실 때 이 대행하고 조금 차이점이라는 걸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복잡하시면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경제적인 효과는 원시행자 계산으로 넘겨준다. 원시행자에게 넘겨준다는 뜻입니다. 대행자가 원시행자한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할 때는 시장운수 등한테 승인을 얻어야 되겠죠. 아까 지문에 나왔던 것입니다. 대행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시험 지문에 한 번 딱 나왔는데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포인트는 대행자라고 하는 것은 원시행자를 대신해서 원시행자를 대신해서 대행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대신해주고 나서 보수나 비용 같은 걸 받아가는 효과.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1차 시행자가 조합이죠. 우리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원칙적으로 민간 시행자인 요 조합이 사업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 예전에 2차 시행자가 뭐였습니까? 2차 공공시행자. 2차 여기 민간 시행자인데 2차 시행자가 들어갈 때는 원 시행자인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해서 조합을 없애버리고
2차 시행자인 공공시행자 그러면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고 2차 시행자인 지정개발자라는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2차 민간시행자로. 2차 시행자가 들어갈 때는 원시행자 조합을 해산시키고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가 되니까 조합이 없어지고 이 사람이 이건 대신이 아니라 시행자가 변경되는 거죠. 2차로 들어가는 건 시행자가 바뀌는 겁니다. 1차 시행자 없어지고. 아까 대행자라고 하는 것은 원 조합이 사업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거나 사업이 지연되면 조합을 그대로 두고 대신 사업 시행할 사람이 들어가는 게 대행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행자일 때는 조합은 존속을 합니다. 자, 2차 시행자가 들어갔을 때는 원 조합이 해산되고 시행자가 변경되는 케이스를 우리가 2차 공공시행자, 2차 민간시행자인 지정개발자라고 하고요. 자, 대행자가 지정됐다는 얘기는 원 조합을 그대로 두고 조합을 대신해서 대행자가 사업을 대신 해주고 완료되고 나면 자, 조성된 토지나 건물을 조합에게 넘겨주고 보수나 비용을 청구하는 요게 바로 대행입니다. 자, 개념을 이렇게 잘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개념을 모르시면 나중에 2차 공공시행자 나왔을 때 지정개발자가 나왔을 때 대행자가 나왔을 때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다. 이게. 자, 공부하실 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임시거주음은 아까 우리 보신 거죠. 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 할 때는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에 대해서 임시거주나 융자할수 요치를 해야 된다. 자, 임시거주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임대주택 같은 걸 지어서 임시거주시키거나 융자할수 요치를 해야 되는데 자, 임시거주시설 건설 같은 걸 위해서 국가나 지자체, 공공단체나 개인 토지 같은 거나 건물 같은 것들을 일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용 신청을 받았을 때 자, 제3자랑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 이런 경우가 없다면 사용 신청을 거절할 수 없고 아까 우리 문제처럼 제3자랑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용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래서 3번 지문 자체가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시험 지문에서 예치금 아까 재개발 사업할 때 사업 시행자가 지정개발자 토지 등 소유자 할 때는 이게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의 100분의 20 정도 이내의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고 요거는 청산금 지급이 완료가 되면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치금을. 이런 질문도 아까 있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게 문제에서 아까 우리 5번에 있었죠. 재개발 사업할 때 이렇게 예치금 같은 걸 받았다면 청산금 지급이 완료된 때 자, 원 지정개발자 시행자한테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화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자, 지상권 등의 해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세금의 어떤 반환 문제가 생기는데 자,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자, 우리 정비사업을 시행한다는 얘기는 이제 이거 철거 시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철거 시기가 되어서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자들이 나가야 됩니다. 나가면 이 사람들이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자, 이런 해당되는 권리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철거되니까. 그럴 때는 자, 권리자 등은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지문이 맞는 거네요. 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 보증금, 자, 전세권자나 지상권자나 임차권자가 전세금이나 보증 같은 것들을 받아 나가야 되는데 자,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그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인 토지 등 소유자한테 받아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건물이 철거되니까 새로 세입자를 못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보증금은 새로운 세입자한테 돈 받아서 나가는 세입자한테 줘야 되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건물이 철거되는 거기 때문에 전세금, 보증금 이런 것들을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전세금, 보증 같은 것들에 대한 금전반환 청구권을 토지 등 소유자한테 행사하기 어려우면 사업시행자, 조합에게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사업시행자가 조합이 그 돈을 먼저 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서 토지 등 소유자한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 조합의 돈으로 먼저 전세금이나 보증 같은 것들을 내줄 수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한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질문 잘 해석해 보십시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전세권자나 임차권자가 전세금, 보증금을 토지 등 소유자인 토지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한테 행사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내줄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한테 먼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규정은 우리 법에 따라서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 만든 규정이기 때문에 4번 질문처럼 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한테 반환 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거. 자, 지금 이렇게 토지 등 소유자가 돈을 내줘야 될 것을 사업 시행자가 먼저 내주는 규정은 증여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 의무 이행이 아니라 이 보증금 반환 같은 것들을 먼저 사업 시행자가 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서 다시 이제 돈을 받아오는 그런 형태로 해서 미리 돈을 이렇게 내주고 대신 받아오는 그런 규정이지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 증여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3번 질문처럼
이 금전 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라서 금전을 지급해야 될 토지 등 소유자가 자기가 돈 내줄 것을 사업시행자한테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이거는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한테 요구하는 규정이 아니라 그냥 법에 따라서 이 돈을 받아갈 전세권자가 임차권자가 자, 토지 등 소유자한테 행사할 수 없으면 사업시행자한테 먼저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활한 사업시행을 두는 것이지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한테 부담시키고 그런 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3번 4보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질문은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체결되는 지상권, 전세권 이런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의 280조 이런 계약기간 규정, 주임법 4조에 따라서 이게 최단기간 규정, 우리 주임법에서는 이제 2년 거주하고 추가적으로 2년 더 할 수 있는 규정들, 이 상임법상 9조,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최단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 이게 틀린 부분이 두 군데인데 조합 설립 인가일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부터 민법의 280조, 주임법 4조,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9조 최단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나오면 건물이 철거될 건데 그걸 임차인이 들어와서 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나는 주임법상 4년간은 거주할 수 있다. 2+2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2로 4년간 거주하고 그러면 철거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민법상 강행 규정이지만 이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법에서는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민법 시간에 다루지 않지만 공법 시간에 배워서 민법에 있는 규정하고 적용을 해가지고 원래 민법에 주임법 4조, 상임법 여기 9조는 강행 규정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법 내에서. 그런데 이게 공법에서는 철거 시기가 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나오고 철거가 될 때는 이런 강행 규정을 공법사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 지금 1번이고요. 요즘 해설을 좀 보시면요. 자, 좀 전에 우리 5번 지문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으면 그 다음 절차가 철거입니다. 철거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고 나서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지상권, 전세권 설정 같은 걸 한 겁니다. 이게 있으면 희한한 경우죠. 관리처분계획이 나오면 철거할 건데 지상권, 뭐 전세권 같은 거 설정 계약을 체결했을 때 뭐 주임법상 최단기간 규정 같은 경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상 강행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의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죠. 철거 시기가 되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자가 계약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건물이 철거되어서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 해지하는 사람은 전세금, 보증금 등의 금전 반환 청구권을 원래 토지 소유자한테 행사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대신해서 사업시행자한테 먼저 행사할 수 있고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나중에 사업이 끝날 때 청산금 형태로 토지 소유자한테 구상할 수가 있습니다. 심화 2번 문제. 심화 2번 보시면 재개발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재개발입니다. 그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문수 등에게 사업시행가를 받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재개발 조합이 사업하기 때문에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이라는 그런 설계 도면 같은 것들이 포함된 공사계획을 만들어서 시장문수 등한테 인가를 받는 거 맞고요.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일부 건물의 존치나 리모델링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2번도 맞습니다. 3번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중 부대나 복리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 맞죠? 원래가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은 거를 변경할 때는 변경인가다. 그런데 우리 부대나 복리시설 같은 것들을 확대할 때는 변경신고인데 위치를 변경한다는 말이 붙어버리면 이거는 변경인가를 받는 게 맞습니다. 3번 질문 일단 어려운데 이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3번 질문은 부대나 복리시설의 위치가 변경될 때는 경면 변경이 아니므로 변경인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보십시오. 4번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를 위해서 아까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재개발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철거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를 위해서 임대주택 같은 것들에 대한 임시 거주시설 같은 것들을 지어서 임시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 땅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뭐 토지주택공사 같은 사람 공공단체 이런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 건축물을 임시 수용소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면제라고 되어 있었죠. 아까 우리 그런 거 보셨죠? 사용료 면제입니다.
자, 5번 지 보시면 조합이 시도지사나 또는 토주택공사한테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토주택공사 등이 우선적으로 인수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 자, 이건 재개발사업을 해서 임대주택을 지어서, 자, 임대주택을 지금 우선적으로 인수해가는 사람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토주택공사 등이 우선적으로 인수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우선적으로 인수해가는데, 지금 5번 지문하고 3번 지문이 어렵습니다. 자, 5번 지문, 3번 지문에 대한 해설을 좀 봐드릴게요. 정답을 일단 5번으로 보셔야 되는데, 자, 아까 우리 앞에서 사업시행계획의 작성자는 사업시행자가 작성을 하고, 자, 시장군수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시장군수 등한테 인가를 신청해서 인가를 받아야 되죠. 자,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 중지, 폐지도 인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변경 인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다음에 경미한 사항을 신고를 하고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사업비 10% 이내에서 변경, 대지면적 10% 내에서 변경. 자, 이거 보세요. 부대나 복리시설을 확대하는데, 자, 부대나 복리시설의 위치가 변경이 없을 때만 경미한 경우로 인정해서 신고 대상이고, 부대나 복리시설의 위치가 변경됐을 때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되죠. 변경 신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3번 지문입니다. 자,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중 부대나 복리시설의 위치가 변경될 때는 경미한 변경으로 신고할 수 없고 변경인가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시험 지문에 나왔으니까 이거 또 나올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럼 이제 5번 지문인데, 자, 우리 5번 지문은 앞에서 우리가,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임대주택을 100분의 30 이내에서 짓게끔 할 수 있고, 재개발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100분의 20 정도 이내에서 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강제로 건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이내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뭐 100분의 뭐 15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시험 볼 때는 100분의 20, 최대 100분의 20 이내까지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건설되는 주택수 중에서 100분의 20까지를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이 1000개다. 그럼 최대 200개까지 임대주택 같은 걸 건설을 해서, 자, 이거 보십시오. 자,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 시군구청장, 토지주택공사 등은 조합인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 요청을 하면, 자, 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인수를 해가야 됩니다. 조합이 요청을 하면 장관, 시도, 시군구청장, 토지주택공사 등 같은 사람들이 인수를 해가야 된다. 근데 인수해 갈 때 인수비 같은 게 있겠죠. 비용이 있겠죠. 그리고 우선 인수자가 있습니다. 자, 원래 이렇게 장관, 시도, 신구청장, 토지주택공사 등은 조합이 요청을 하면 조합이 요청을 하면 재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임대주택을 아까 20% 정도 이내로 건설했을 때 그것을 인수를 해가야 되는데, 자, 우선 인수자 시도나 신구청장이 우선적으로 인수를 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 문제에서 토지주택공사 등이 인수해가는 게 아닙니다. 5번 지문에 보시면 여기 이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지금 조합이 인수를 요청을 하면 토지주택공사 등이 우선적으로 인수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우선적으로 인수를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렇게 언지문도 오시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원래 장관, 시도, 시군구청장, 토지주택공사 등은 재개발 조합 요청을 하면 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건설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인수를 해가야 되는데 우선 인수자가 시도, 시군구청장이 우선 인수를 해가야 된다. 근데 문제는 시도나 시군구청장이 예산 등의 이유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수할 수 없었을 때는 국토부 장관한테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인수하기 어려우면 국토부 장관한테 2차로 토지주택공사 등을 인수자로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인수해가는 자가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우선 인수자인데, 자, 시도나 시군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수가 어려우면 국토부 장관에게 토지주택공사 등을 인수자로 정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 인수가격. 자, 인수가격 건물값하고 토지가격을 둘 다 줍니다. 재개발 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지어서 인수자가 인수해갈 때 인수가격. 자, 공공주택 특별법상 건축비라는 게 건물가격이고, 자, 부속 토지. 자, 아까 임대주택을 지었으면 임대아파트가 건물 부분하고 땅값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건물값은 자, 여기 공공주택 특별법상 건축비에다가 일정한 금액을 합하는데, 그냥 참고로 공공주택 특별법상 건축비라는 돈을 주고, 자, 부속 토지는 감정평가업자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 감정평가 금액을 주고, 여기 인수자한테 이제 아파트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재개발 아파트 전체 세수 중에서 100분의 20 정도를 임대주택 같은 걸 줘서 그거를 인수해 가는 경우가 있다. 인수 가격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으시면 아까 우리 지문에서
자, 5번 지문이 해결됩니다. 자, 아까 정답은 아까 우리 그거 보셔가지고 확인하셨고요. 아까 문제 정답이 5번이 되겠죠. 마지막 문제 심화 3번 문제가 조금 이게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좀 많이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업 시행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이걸 왜 건설할 건지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주택을 인수해가는 사람이 있다.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제목을 보면 용적률이 완화가 됩니다. 용적률이 완화가 되어서 자, 완화된 용적률로 주택을 더 지어서 더 짓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50%, 재개발 같은 경우는 75%까지를 국민주택 규모의 소형주택으로 의무적으로 건설을 해서 이걸 인수자한테 넘겨주는 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잘 모르겠으면 일단 지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사업 시행자가 건설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토지주택공사 등한테 공급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사람한테 넘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2번. 자, 재건축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인수자한테 공급해야 되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자, 공개 추첨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같은 걸 지었을 때 1층이나 2층으로 쫙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개 추첨을 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3층,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뭐 6층, 8층, 뭐 15층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개 추첨 방식으로 넘겨주는 주택을 이걸 갖다가 그 선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개 추첨 방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인수자들한테 공급해야 되는 주택이 몇 동 몇 호가 될지에 대해서는 공개 추첨 방식으로 해야지 안 좋은 층으로 이렇게 몰아서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번. 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시도나 신구청장 순서로 우선 인수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봤던 거는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임대주택을 줬을 때도 그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하는 사람이 있듯이 자, 지금도 시도지사나 신구청장 순서로 우선적으로 인수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1순위가 시도지사, 2순위가 신구청장으로 볼 수 있겠네요. 우선 인수자. 자, 4번. 인수자한테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이 주택의 부속 토지는 인수자한테 기부 체납으로 돈을 안 받고 넘겨주는 것입니다. 건물값은 받지만 토지값은 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용적률이 완화되어서 보너스로 받은 주택의 일정 비율을 국민주택 규모로 지어서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토지 가격은 받지 못합니다. 건물값만 받고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재개발 임대주택은 토지 가격하고 건물값을 다 받죠. 지금 같은 경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의 부속 토지는 인수자한테 넘겨줄 때 건물값만 받고 토지는 기부하는 겁니다. 자, 5번. 자, 1, 2, 3, 4번 맞고 자, 5번 보시면 시도지사, 신구청장이 우선 인수자인데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토지주택공사가 인수를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나중에 배울 건데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한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정답이 이거 5번인데요. 자, 이거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용적률이 완화가 됩니다. 자, 지금 다음에 정비 사업을 하는데 이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말합니다. 자, 하나 개정된 건 뭐냐면 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용적률을 완화시켜주는 규정이 과거에는 주거지역만 해당됐는데 이게 이제 1월 19일부터 중공업지역도 추가됐습니다. 이게 2025년 중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 같은데 기억나시죠? 우리 예전에 이제 주거지역 그러면 1, 2종 전용, 1, 2, 3종 일반 준주거 같은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자, 준공업지역도 들어가고 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데 주거지역이니까 그럼 3종 일반 주거지역은 보십시오. 보통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정비법상 정비계획으로 용적률을 보통 250%로 정합니다.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심의를 거치면 국토계획법상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 기억나시나요? 아까 제가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보통 정비법상 정비계획으로 용적률을 250%밖에 안 주는데 자, 심의를 거치면 국토법상 상한 용적률이 300%까지 건축을 할 수 있게끔 용적률이 완화가 됩니다. 250에서 300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면 용적률이 50%가 늘어나면 아파트를 만약에 뭐 100개를 더 짓는다 그러면 100개 중에서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초과 용적률을 받아가지고 아까 정비계획으로는 용적률이 250%인데 심의를 거치면 법적 상한 용적률 300%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 용적률 50%가 초과해서 더 받은 겁니다. 그럼 초과 용적률로 아파트를 더 지어서 자, 다음 범위안에서 정하는 비율을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 의무적으로 건설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밀업체권에 관해서 재건축은
초과 용적률 아파트를 100개를 더 지면 100개 중에서 여기 30%에서 50% 사이로 정하기 때문에 최대 50%까지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 건설해야 되고, 자, 재개발할 때는 이 비율이 좀 틀려지네요. 자, 초과 용적률로 더 지는 아파트 중에서 50%,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이하니까 최대 75% 이하까지를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초과 용적률을 50% 더 받아서 아파트를 100개 더 든다. 그러면 재건축은 100개, 50%인 50개를 국민주택 규모로 줘야 되고, 자, 재개발할 때는 초과 용적률로 더 지는 개수가 100개면 100개 75%니까 75개까지를 최대로 국민주택 규모로 줘야 됩니다. 국민주택 규모로 지은 거를 조합이 갖는 게 아니라, 자, 인수자한테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장관, 시도, 시군구청장, 토지주택공사한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자, 공급할 때 어떤 주택을 줄 건지는 공개 추천 방식으로 선정을 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공급을 하는 경우에 시도나 시군구청장 순서로 우선해서 인수할 수 있다. 우선 인수자가 있는데, 자, 우선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자,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한테 인수자 지정을 요청을 하는 거지, 아까 지문처럼 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시험 문제 나왔던 아까 5번 지문입니다. 이 부분을 뚝 떼서 낸 거죠.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인수가격이, 자, 건물값은 표준건축비란 돈을 받는데 토지는 인수자한테 기부한 겁니다. 왜냐면 이게 용적률을 보너스로 50%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더 짓는 거기 때문에 그 더 짓는 것 중에서 뭐 재개발은 뭐 100분의 75, 재건축은 100분의 50 이하까지를 최대로, 자, 국민주택 규모로 줘서 인수자가 넘겨줄 때 그 땅값은 받지 못합니다. 그냥 기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조합이 인수자한테 그냥 기부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건물값은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소의 수익성이 떨어지죠. 이걸 만약에 이렇게 국민주택 규모를 안 짓고 다 일반 분양으로 빼면 조합에 수입이 생기는데 이거를 이제 인센티브를 주고 또 뺏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정비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상당히 어렵죠. 어려우니까 조금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 하시고요. 문제는 6문제인데 좀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이렇게 설명 안 하면 이 문제는 이해를 못하니까 잘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음 강의는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